예, 톨스토이 그 작품에 죄와 벌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 죄와 벌. 그걸 공부할 건데요. 행정벌에다 봤는데, 행정벌은 알다시피,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제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벌을 가하는 이유는 과거의 비행, 이미 진행한 일이지만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인과응보죠. 따지고 보면 인과응보라는데, 물론 요즘 들어와서 이제 형벌에 관한 원칙에서 보면 형벌은 그 범죄자에 대한 보복적인 차원이 아니라 치료 또는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현대에 와서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인도적이고요, 또 과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그런 연구가 수반된 좋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면에서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정신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용서해준다, 치료만 한다, 이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 그 감정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에는 인과응보의 생각이거든요. 이러한 죄와 벌이 있는데요. 이러한 죄와 벌이 있죠. 이 죄가 뭐냐 할 때, 이 이제 죄와 벌인데, 이 죄가 이제 사실은 원인이에요. 이러한 원인이 있으면은 여기다 이러한 결과로서 벌이 있는다. 그래서 인과에 이제 인과가 있는 거죠. 인과응보. 그래서 이제 원인이 있게 되면 결과가 있게 된다. 이 과자는요, 결과할 때는 과실이 아닙니다. 열매란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가 다 있다. 그래서 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이 있으면 과가 있다. 인과에 세계가 있다. 이거는 그 모든 부분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인생이라든지 사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어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앞에 과거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는 미래에 대한 열매를 맺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 또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범죄, 이제 우리가 재형법정주의라고 할 때 글자가 멀리서 보니까 좀 글자가 좀 잘 안 나와 있던데, 재형법정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리스의 이제 그리스라는 국가, 그리스가 아니고 스위스라는 국가의 일종의 건국 설화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빌헬름 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뭐 화살을 쏘가지고 자기 아이의 그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넣고 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 개의 사과 중에 아담의 사과, 빌헬름 텔의 사과, 또 옛날에 누구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할 때 파리스의 사과, 뭐 이런 사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잡스가 애플이라는 것도 그 사과에서 안 나왔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또 뉴턴의 사과가 있네요. 또 그런 사과가 있는데, 그래서 유명한 거 있죠. 그래서 쏘았는데 활을 쏘았는데 사과를 딱 맞췄어요. 그러고 나서 I am 빌hel름 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가 쏘았는데 애가 맞았어요. I am sorry, 이런 얘기도 있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빌헬름 텔의 핵심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스위스는 잘 알다시피 국기가 가운데 십자가 딱 박혀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도시의 독재자가 자기 모자를 사거리에 걸어놓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자기 그 모자를 보고 절을 해라. 사실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걸 거부해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생각할 때 과거에 뭐가 범죄고 어떤 형벌이 주어지냐에 대해서 누가 결정하느냐?
권력자가 아무 따나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민사회가 이거 안 되겠다. 앞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떤 행위가 형벌이 주어질지는 그거는 미리 의회가 정한 법률로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죄형법정주의예요. 그냥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 하는 건데, 문제는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행정형벌은 그 대상되는 행위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서벌은 질서 위반 행위, 주로 그냥 비범죄를 하는데, 비범죄를 하게 되면 행정 질서벌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형벌이고 뭐가 범죄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제 학생들 못 묻거든요. 어떤 게 범죄예요?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뭐 남자가 키가 작은 거 이런 거 범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농담이고요. 진지하게 뭐 어떤 행위가 범죄입니까? 이렇게 보면 뭐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나쁜 짓 이런 얘기예요. 나쁜 짓 다 범죄예요? 아니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나쁜 짓이죠. 그리고 뭐 공부하는 친구들 옆에서 꼬셔가지고 클럽 가거나 이것도 나쁜 짓 맞는데 그 범죄 아니거든요. 또는 뭐 마누라한테는 선물 10,000원짜리 주고 그 마누라 밖에 있는 저쪽 이웃집 여자한테는 선물 100,000원짜리 주면 그것도 나쁜 짓인데 그것도 아직까지 범죄는 아닙니다. 선물만 가지고는 다른 행위가 없다면은 좀 더 진지하게 들어가면요, 간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범죄에 해당하는데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죠. 그럼 도대체 뭐가 범죄입니까? 정확하게 범죄가 뭐냐면요, 법률이 범죄라고 규정하면 범죄예요. 나쁜 행동 전반이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떤 게 형벌이냐면, 형벌은요, 법률이 형벌로 정한 거예요. 근데 형벌은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받는 결과가 바로 뭐냐? 형벌이고요. 의무 위반 행위 또는 사회의 질서를 위반 행위 맞는데 그 중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질서 위반 행위라고 하는데, 질서 위반 행위, 즉 비범죄라고도 표현합니다. 질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주어지는 그 제재가 뭐냐? 행정 질서벌, 즉 과태료예요. 그게 동호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표현은 범죄는 형벌이 주어진 행위고요. 거꾸로 형벌은 뭐냐? 범죄에 대한 대가예요. 또 행정 질서벌은 뭐냐?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대가이고, 거꾸로 뭐가 질서 위반 행위는 행정 질서벌이 부과된 원인 행위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뭐로 정하냐? 둘 다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가 질서 위반 행위고 그 다음에 뭐가 범죄냐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률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몰래 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북한에서 몰래 왔는데 네 얼굴 보고 싶어 잠깐 왔다 이랬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지 않으면 이거는요 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일륜적인 범죄예요. 반일륜적인 법이에요. 법 자체가 되게 반일륜입니다. 뭐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지를 몰각한 그런 법이에요. 네, 그런 법들인데 방공법이란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방공법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 옛날에 날치기 통과한 것들인데 오늘날 이 나라에 굉장히 모순된 법이죠. 오늘도 보면 뉴스에 장성태이가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귀국했다 그래. 그러면 잡아야 돼요. 아나운서가 다시. 왜냐하면 북한은 국가로 보지 않거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거 고발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렇게 모순되는 법이 있는데 그런 법도 국가보안법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게 범죄에 들어가는 거야. 일륜적으로는 맞지 않는 행동인데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을 하게 되면은 범죄에 해당됐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러나 지금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죄이냐 아니냐는 뭐냐? 오로지 원칙적으로
의회가 정한 형식적음의 법률이 범죄라고 규정하면 범죄인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행정상의 형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 중에서 이제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행정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행정형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우리나라 법에서는 9종류가 있어요. 사형이 있습니다. 생명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형은 이름이고요. 학자들이 평가할 때는 이걸 보고 이제 생명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가끔 가다가 뭐 생명형 이런 말 쓰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좀 그렇죠. 두 번째가 징역이나 금고를 자유형이라고 해요. 자유를 제한한다고. 우리도 자유형이라고 합니다. 뭐 자유형, 뭐 수영에도 자유형이 있고 얼굴에도 자유형 이렇게 있고 다양한데 그런 거 아니고요. 자유를 제한한다. 근데 지금 기자들이 가끔 가다가 뭐 실형이다 또는 체형이다 이런 말 쓰는데요. 체형이라는 말은 좀 웃기는 거예요. 신체형인데 원래 신체형은 신체를 구속하니까 또 신체형, 체형이라도 되긴 되겠지만은 조부름의 체형은 절단형 이런 걸 얘기합니다. 태형 이런 걸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제 없지만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태형이 있죠. 매로 때리는 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 때 형벌의 종류는 5가지죠. 태, 장, 도, 유, 사 5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현재 그죠. 자격 상실, 자격 정지가 있는데 이거는 명예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벌금, 과료, 몰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재산형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이건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누구죠? 지금의 현대 회장인 정몽구에게 사회봉사명령, 그거 형벌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회봉사명령, 그거는 형벌 아닌데 두리무사에 넘어갔어요. 그 당시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넘어갔죠. 법원이 재벌에 대해서 면죄부를 찍어준 거죠. 뭐 게다가 이번에 뭐 시시끌렁한 뭐 이런 하나 같은 거 하고 나서는 뭐 법원의 태도가 바뀌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데 불과하다. 근데 행정질서를 질서 위반행위인데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주의될 거는 이제 벌금보다 액수가 적은 걸 과료라고 표현하는데 과료하고 과태료가 비슷한데 과료는 형벌이고 과태료는 질서벌입니다. 과태료할 때 과태료는요, 예를 들면 지났다는 거죠. 지나치다 이거죠. 뭐가 지나치냐면 게으름이 지나쳐서 내는 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악지다 이렇게 이런 건 아니고 좀 게으르다. 행정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침에 뭐 같이 캠핑을 갔는데 늦게 일어난 사람 설거지하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좀 못되던 거죠. 그래서 과료인데 이 과료는 이제 요런 한자로 이제 전혀 다른 글자예요. 과료라고 쓰는데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행정형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이제 형법 총칙이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어요. 형법 총칙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질서부에서는 질서병의 규제법이 있는데요. 다만 형법에는요 총칙 부분이 있고 각칙 부분이 있는데 총칙은 뭐냐면 전체적인 그 원칙 또는 공통된 원칙을 규정해 놨어요. 뭐 범죄의 숫자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든지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근데 형법 각칙에는 뭐냐면 개별적인 범죄의 종류들을 유형화시켜 놨어요. 우리가 보통 구성요건인데 범죄 구성요건, 즉 살인죄, 강도, 강간 이런 규정을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순수한 형사벌이죠. 그래서 협의의 형사벌인데 협의의 형사벌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행정형벌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형벌의 과벌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요, 행정형벌을 이제 해당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벌을 주는 절차인데 원칙적으로 뭐냐? 형사 이라는 소송 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통고처분이 있습니다. 이런 통고처분 있는데 통고처분은 행정형벌의 예외적 가벌 절차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행정질서벌의 경우는요, 가벌 절차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1차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행정청이 부과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해서 내면 걸로 끝이고요. 안 내고 또 불복도 안 하면 그것도 확정됩니다. 그러네 만약에 행정형벌에 부과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이게 됐으면 이의를 제기하죠.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불복한다는 거죠. 불복하게 되면 2차적으로 뭐냐면 2차적으로는 과태료 재판인데요. 이라는 과태료 재판이 한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별말 없이 그냥
행정 질서벌에 대한 값을 자면 보통 과태료 재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과태료 재판입니다. 과거에는 과태료 재판이 아니고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없애려고 질서위반행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송사건 절차 외에 의한다면 틀리게 됩니다. 비송사건 절차가 아니고 과태료 재판입니다.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 아닙니다.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 아닙니다. 형사소송도 행정소송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행정법 분야인데 행정법 나와버린데 행정소송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고의과실을 요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과학은 형벌은 당연히 고의과실을 요합니다. 그래서 고의과실을 요하느냐 할 때 고의과실을 요하느냐 요합니다. 근데 행정질서벌의 경우는 과거에는 한 40문제 정도가 답이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줄기차게 수십 년간 출제되었는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만들어지면서 질서벌도 고의과실을 요한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서벌도 이제는 고의과실을 요하게 됩니다. 이거 틀리기 쉬워요. 습관이 돼가지고 알면서도 바뀌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아무 생각 안 나면 무의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됐어요. 그 다음에 재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느냐 할 때 재형법정주의 형벌은 적용됩니다. 범죄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질서벌은 재형법정주의 적용 안 돼요. 왜? 범죄 형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재형법정주의도 결국 뭐냐면 범죄 형벌도 원칙적으로 의회가 정한 법률로 정한다는 이런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얘도 유사한 게 있어요. 재형법정주의는 아닌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겠어요. 재형법정주의가 유사한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인데요. 여기도 둘 다 이제 의회가 정한 법률로 한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지는 않지. 그러면 뭐 과세법정주의 같으면 그것도 똑같은 거야? 같지 않죠? 그러나 이제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는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 이것들이죠. 행정벌에 들어오게 되면 좀 문제가 좀 단순해지는데요. 이제 방금 얘기한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주제가 책에서 나오는 표지하고는 좀 전혀 다르게 좀 나와요. 좀 순서라든지 또는 그 분류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구별 여기 시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방금 형벌하고 이러한 질서의 구별 나와요. 이 시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과거에 나오다가 지금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형벌 안에서 좁은 의미의 협의에 형사벌이 있어요. 하고 행정형벌 구별하는 거 나오는데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억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그 학자들조차도 원칙적으로는 공통되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점, 델리케이트한 다른 점이니까 참 웃기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와서는 설명 안 해도 안 되겠나. 괜히 설명해봤자 막 시끄럽기만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벌 절차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행정형벌의 가벌 절차, 행정질서벌의 가벌 절차인데 특히 그 중에서 예외적인 가벌 절차인 통고 처분이 되게 중심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법적 근거, 이거는 조금 나와요. 이게 중요한 주제고요. 법적 근거 나오는데 살짝 언급할 거예요. 많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제 많이 안 나온다고 가지고 적게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실은 이제 조문이 나와요. 조문. 다시 말하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줄여서 질서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질서법의 조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개념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중처벌 문제가 나옵니다. 이중처벌 가능하냐? 병가 문제가 나는데 크게 내용은 네 가지예요. 형벌과 질서벌 방금 요거 나오고요. 가벌 절차 나오고 조문, 이중처벌 요거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거는 세세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요. 방금 덜 나오지만은 좀 이야기가 좀 찝찝하지만은 이제 시험 잘 안 나와요. 조문 나오기 바빠요. 조문 나오고
조문 안 나올 때는 나머지 과벌, 절차, 이중처벌 요거 나오기 바쁘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책을 읽다 보면 또는 가끔 가다가 또 뭐냐면 지문에서 한 줄 슬쩍 이렇게 언급할 때 무슨 말이 스치는데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깊이를 모를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이야기는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너무 알라 그러지 마요. 둘 다 원칙도 똑같아. 실무에서 구별 안 해. 근데 학자들이 억지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성질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것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구별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 설명 좀 드릴게요. 네. 행정형벌인데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형벌이라고 할 때요. 그 가운데가 일사자를 넣어가지고 형사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운율 때문에, 습관 때문에, 말의 습관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자하면 좀 은성하니까 형사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범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건데 형사벌의 경우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형법이라 할 때 형법이 어떤 법이냐면 넓은 의미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을 두면 다 형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식품위생법에도 보면 그 내용 중에서 이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그거는 바로 뭐냐, 형벌 규정이에요. 근데 이름은 식품위생법이지 형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형벌 또 할 때 형사벌인데 사실은 이 형사벌의 원인은 뭐냐,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형법이 있고요. 형법을 위반한 행위죠. 형법을 위반한 행위할 때 그걸 형사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걸 보고 뭐냐, 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요, 형사 역시 뭐냐, 범이라고 그래요. 위반한 행위를 범이라고 그러고요. 이 형사범, 이 범죄입니다. 이 범이란 말은 범죄, 형사에 관한 범죄인데 범죄가 쓰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사벌이라고 해요. 형벌이 주어져요. 이런 구조인데 이 형법 또는 형사법, 형법의 경우는 광의의 형법이 있습니다. 광의라는 형법, 범죄와 형법에 대한 규정이 다 있는 것을 광의 형법이라는데 광의 형법에는 범죄와 형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협의의 형법이 있어요. 협의 또는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법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름이 형법이에요. 형법인데 각칙 에 보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살인죄, 강간죄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걸 위반했을 때는요, 이제 협의의 이런 형사범이라고 그래요. 미리 얘기하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억지로 구분하는 거지 실무에서 구분 안 해요. 그래서 판례를 걸 때는 형사범하게 되면 그런 광의로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뭐냐면 이거는요, 협의의 형사벌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잘 알다시피 그거 말고 이름이 형법이 아닌데 식품위생법, 건축법, 공정거래법 이런 법들이 있는 행정법인데 행정법에 들어가 있는 형법 조항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선생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행정형법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에 가면요,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행정법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형법 가르치는 선생님이 따로 있거든요. 나와버리가 다르거든. 근데 행정법 선생님이 가면 생각할 때는 자, 순수한 형사법 선생하고 자기들은 나와버리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해가지고 처벌받는 거 하고 형법 각칙에 강도, 강간, 살인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던 성질이 있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가만히 보니까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이는 보이거든. 그냥 실제로 구분 잘 안 돼. 안 되는데 억지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행정형법이 할 때는 이걸 보고 뭐냐면, 행정범위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행정범위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런 행정형벌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협의의 형사벌하고 행정형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도 있어. 여기도 있고 행정형벌의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방금처럼 이런 식품 위생법에서 위반 또는 도로 교통법 위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인죄로 또는 강도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한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뭐 음주운전 하다가 좀 뭐 걸려가지고 영업 뭐 벌금 50만 원 받았다. 뭐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강의에서도 식품위생법, 소방법이 있거든요. 소방법인데 소방법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문 보면은 웃기는 게 문을 밖으로 열고 나간다는 거야. 그럼 밖에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어. 그럼 옛날에 문이 나무로 만들거나 또 유리가 있어서 밖을 볼 수 있다고 되는데 유리가 없어가지고 밖에 보지도 못해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왜 저렇게 만드느냐? 소방법 때문에 저렇게 만드는 거야. 쇠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문을 밖으로 열어야 되고, 왜 급하면 사람들이 밀고 나가니까. 당길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게 참 희한한데, 그거 이제 안 하게 되면 소방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뭐냐? 소방법 이게 다 맞춰야 돼. 그래서 이런 재료가 불에 안 타는 재료를 사용해야 돼. 불에 안 타는 그걸 묻혀줘야 되는 거야. 그게 와가지고 이제 다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다 조사를 해. 잘라가기도 하고 이런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자 살인, 강도, 강간의 경우는 나는 그게 죄가 되는 줄 몰랐는데요. 그런 게 금지된 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위법성의 착오예요. 이거는 위법성의 착오를 주장하기가 조금 안 좋죠. 이 사실은 뻔뻔한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요, 몰랐다 이게 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다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위법성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 목적 때문에 억지로 만든 규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본래 인간에 있잖아요. 그 사회의 가치관,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 꼭 공부를 해야 되고, 법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보통은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런 문화라든지, 문화교험이라든지, 또는 이런 윤리교험하고 윤리적인 성질이 강한 거고, 이게 좀 약해요. 물론 뭐 도로교통법이라 이때 남의 생명인데, 소방법에서 문을 안쪽으로 열다 가지고 도덕적으로 그냥 받고 하는 게 그렇게 강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공동체의 어떤 이익과 관련되니까 법을 만들었겠지만은 약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억지로 이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정법이라고 표현해요. 법에서 그런 범죄를 만들기 때문에 법이지, 원래는 그게 뭐 꼭 법이 아닐 수도 있다. 빨간불에 길 건너가면 안 된다. 옛날에 처음에는 몰랐겠죠. 저쪽에 청송에서 쑥굽다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1930년대 대구 처음 나왔는데, 대구 나와가지고 불이 빨간 거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건너가는데, 뭐 경찰에다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그 왜 빨간불 왜 건너가요? 했을 때, 뭔데? 왜? 내 길 건너는데 왜? 이렇게 했을 때, 할아버지 본래 저 빨간불 저거 하면 건너가면 안 돼요. 왜? 그랬을 때, 그게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도로에서는요, 이게 신호를 해가지고 빨간불은 안 건너가야지 안전하도록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그거는 뭐 할아버지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거야. 법으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그런 사람 안 되겠지. 상대적인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위법성이라는 말은 특정한 조항을 위반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법 질서가 이걸 허용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위법성인데, 요거는요, 만약에 처벌하려고 하면은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위법성 인식하기 어려워요. 뭐 내가 그럼 소방법을 더 공부 많이 한 놈일수록 위법성 인식이 쉽겠죠. 그거는 곤란하잖아요. 많이 할수록 안 되니까, 이거는요, 네가 알았어야지. 그거는
네가 그때 학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또 건물을 지으려면 네가 그거 알아서 해야지. 식품업을 하려고 하면 네가 찾아가지고 공부했어야 되지.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 위법성을 인식하려 되면은 처벌을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은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간 반영되어 있어요. 나중에 실수위반의 규제부 할 때 얘기되는데 이런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 알다시피 아까 전에 형벌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옛날에 형벌의 안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델리케이트한 성질이 있다. 이거 말고도 딴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누범이라든지, 누범은요, 이제 한우를 파는 거죠. 이 사기만 계속 하는 거, 이런 거. 또 경합범이라고 했어요. 경합범은 이제 문어발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합범 굉장히 효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폭탄 터뜨려가지고 몇 놈 죽이고, 한 개 폭탄 터뜨려가지고 몇 놈은 죽고, 몇 놈은 상해죄, 몇 놈은 손괴죄 이래겠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들 경합범이에요. 훌륭하죠. 이런 애들은 이제 가중처벌해요. 보너스를 줘요. 가중처벌하는데 그런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이거는 좀 더 강하고, 이거는 예외가 좀 덜하다. 이런 델리케이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실질적으로는요, 원칙적으로는 똑같고 예외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거를 옛날에는 억지로 강조해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나온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가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20문제 중 한 문제 출제하는데 제일 내고 싶은 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거 내고 싶고, 그 다음에 내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이런 정도, 고의가실 요한다 지금은 이건 내고 싶고, 그 다음에 가벌 절차, 그 다음에 병가 문제 낼 거 많은데 여러 문제 내려가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한 문제 내는데 그까지 손이 갈 틈도 없고 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모덤형으로 이렇게 지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게 가끔 언급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것도 이제 제가 사례 이야기해가지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아까우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법적 근거 좀 얘기할게요. 행정벌 부과, 이런 부과 대상이죠. 에 대한 법적 근거 나왔을 때, 행정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원칙적으로는 뭐냐, 법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의회 가정한 형식적인 법률인데 예외적으로 법규 명령, 즉 이러한 위임 명령 가능하죠.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 위임 명령에 의해서 가능한데,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습니다. 행정 입법할 때 처벌 규정에 대한 위임 금지 원칙이 있었죠. 원칙을 위임 안 되는 거죠. 아주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범죄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형벌의 종류와 상한선을 정하여,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조례인데요. 조례의 경우는요, 현 행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형벌에 대한 규정은 둘 수 없어요. 조례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방금 이란 질서벌, 즉 이란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과태료는요, 조례도 정할 수 있다. 요거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질서벌 과태료는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방의회가 정한 조례로는 할 수 있는데 규칙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도 되겠죠. 그리고 또 조례는 광역시 시도 조례도 되고 시군구 조례도 됩니다. 그래서 이는요, 시도의 조례도 가능하고 시군구의 조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과벌 절차에 대한 얘기예요. 과벌 절차 한번 볼까요? 이 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과벌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뭐냐면 행정 형벌의 과벌 절차가 있고, 또 하나는 행정 질서벌의 과벌 절차가 있는데요. 행정 질서벌의 행정 형벌의 과벌 절차는 또다시 원칙적인 과벌 절차와 예외적인 과벌 절차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행정벌의 과벌 절차라고 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행정벌의 과벌 절차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행정 형벌의
절차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행정 질서벌의 과벌 절차가 있어요. 먼저 행정행부의 과벌절차인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원칙적인 과벌 절차 먼저 설명드릴게요. 원칙적인 과벌 절차가 있고 예외적인 과벌 절차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원칙과 예외에 들어오게 되면 원칙과 예외만 보이면 안 돼요. 행정형벌의 원칙적인 과벌 절차와 예외적 과벌 절차일 때 행정형벌의 예외적 과벌 절차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행정형벌의 원칙 과벌 절차는 바로 뭐냐? 형사, 범죄니까 형사 소송 절차에 의합니다. 이 형사소송 절차는요, 당연히 그 근거법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소송 절차가 되고요. 예외적 과벌절차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외적 과벌절차인데 이 예외적 과벌절차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적결심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사실은 형사소송법 시험 문제에도 검찰직에도 잘 안 나오는 정도에 많이 안 나와요. 그야말로 뭐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한테 나올 일이 없겠죠? 우리한테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통고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통고처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거나 판사하는 내용 중에서 한 내용이라도 출제가 안 된 부분이 없어요. 한마디라도. 다 출제가 될 정도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집중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먼저 원칙적인 과벌절차인 형사소송 절차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요, 형사소송법에 의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걸 보고 형사소송 절차를 하냐면 형사소송 절차는 물론 광의와 협의로 나눠지는데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요. 알아두면 좋은데, 첫째는 뭐냐면 수사 절차가 있어요. 수사라는 것은요, 검사가 범죄에 해당한지 여부를 알아봐가지고 내가 이거를 기소를 할까, 기소를 해야 될 사건인지 기소를 하지 않아야 될 사건인지를 조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사는 범죄에 대한 조사를 수사라고 표현합니다. 조사의 일종이죠. 그럼 이런 수사인데, 이런 수사가 끝나는 부분이 바로 뭐냐? 여기는 수사 종결 처분입니다. 검사가 이런 수사를 끝내고 나서는 수사 종결 처분을 하게 되는데, 수사 종결 처분에서는요, 종결할 때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 결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기소한다, 기소가 있고 기소하지 않는다, 불기소가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갈라져요. 물론 기소도 종류가 정식 기소가 있어요. 약식 기소도 있고요. 구약식 또는요 구공판, 재판을 구한다. 이래가지고 구약식은 검사가 이거는 기껏해가 벌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있어요. 또 불기소도 사실 종류가 많아요. 기소 중지, 기소 유예 뭐 등등 있는데 혐의 없음, 죄가 안 된 협의의 불기소도 있고 이래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되죠? 이거 누가 하느냐? 이건 검사가 하는 거예요. 수사 절차를 지휘하는 건 검사의 지배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 끝나면 다시 이제 공소를 제기하죠. 그러면 이제 수사할 때 이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기소가 되는 거죠. 기소가 되면 그러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판 절차가 돼요. 공판이란 말은 뭐냐면 공적인 재판이다. 검사가 자기의 개인을 위해서 소송 제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걸 사는 것들이죠. 그럼 그냥 재판할 때 이게 바로 뭐냐? 이거는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의 재판이 왜 합니까? 공판 절차는요, 형사소송, 이게 좁은 의미 형사소송, 이 협의의 형사소송이에요. 그럼 이 협의의 형사소송하게 되면은 공판은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선고가 있습니다. 선고에도 좋고 판결에도 좋아요. 사실은 재판의 한 종류가 판결인데 대표적으로 쓰는 게 그렇죠. 그럼 이제 일단 이제 선고죠. 이런 선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죄, 무죄 선고 나오겠죠. 그럼 선고 나오면 다시 또 집행합니다. 자, 집행 중요한데요. 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이런 말 할 때 주로 TV에서는 교도소에서 나오는 사진들 보잖아요. 집행은 뭐냐면 선고의 효과, 즉 법관이 재판에 판결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징역에 처한다 또는 벌금에 처할 때 그 효과를 부처하는 게 집행이거든요. 이거 하느냐?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하는 거다. 검사가 이제 누구한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징역이다.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검사가 임마를 교도소장에게 넘겨주겠죠. 그게 바로 집행이에요. 교도소장은 이제 국만 먹이겠죠. 밥에가 먹이면 그거는 행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우리가 넓게는 형집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원래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적결심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수사에 해당되는 것을 누가 하냐면 경찰, 검사대행 서장이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이제 예를 들면 벌금이나 구류 같은 약한 걸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다시 이것도 뭐냐? 또 이 경찰서장이 대신한다? 그것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되는 이런 작은 사건들은 여기서 적결심판을 하거든요. 이건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통고처분은 너무나 독특한 작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통고처분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아시는데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통고처분은 행정 형벌의 예외적 가불처입니다. 저 원칙적 가불처가 아니다. 주제된 적도 있고요. 행정 형벌의 가불처예요. 질서벌 아니에요. 행정 형벌의 예외하니까 또 질서벌로 넘어가 버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죠. 할머니가 계시는데, 자, 공항에 서 있잖아요. 마약 탐지견이 어떤 사람의 가방을, 냄새를 맡으면서 찢어댑니다. 왜 찢어요? 마약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잡혀왔어요. 그 가방을 잃어보니까 마약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 할머니가 뭐냐? 할머니야. 그럼 할머니가 처벌 안 합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사정을 보니까 뭐냐? 이 할머니가 뭐냐면 마약인지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처벌 안 합니까? 처벌합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왜 이 가방 잠깐 들어주시면은 이것만 운반해 주시면은 뭐 돈 주겠다 갔다가 모르고 해뒀다가 마약범으로 걸려가지고 신체 조지는 경우 많잖아요. 징역 10년 이렇게 돼가지고 뭐 호주 같은 데서 작살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되게 좋은 나라잖아요. 살기 좋은 나라고 또 정신도 훌륭한 나라인데 교도소는 더럽죠. 왜냐하면 교도소가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로 뭐냐면 징역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뭐 그런 행위들, 에이즈, 감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게 사람인데요. 그래서 할머니라고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용 들어보니까 뭐냐, 할머니가 자기를 효도관광 보내준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며느리가 늘 원인도 모르는 신경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도 사진 찍어도 나오지도 않고, 근데 밤 되면 분명히 끙끙 앓고 밭농사 짓느라고 골병 들어가지고 생긴 병인데, 그 골병이라는 병이 뭐 서양의학자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직방으로 낫는 약을 구하려니까 중국에서 이 약이다 해가지고 할머니가 먹어보니까 진짜 직방으로 자기도 허리 아픈데 나은 거야. 이게 뭐냐? 히로뽕이었지. 히로뽕이 들어가 있는 거야. 히로뽕 성분이 들어가 있는 한약들인 거야. 옛날에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냐면 감초 있죠. 우리가 약방에 감초 안 들어가는 게 없는 감초도요. 그게 뭐죠? 그 운동선수들 도핑 검사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르몬이 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감초도 보면은 좀 그런 기능을 해요.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처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내용 보니까 사실 이해가 좀 가거든요. 그럼 이거 기껏해가지고 할머니 초범이고 또 내용도 경미하고, 그럼 이거 이제 나중에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해봤자 벌금 한 10만 원 또는 20만 원 나오고 말거든요. 50만 원 나오고 말 건데, 문제는 그렇게 고생하면 국가기관도 일이 너무 많고 할머니도 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사실은 수사받고 재판받는 게 더 힘드는 거야. 벌금 50만 원보다. 그래서 이제 짱구를 굴린 게 뭐냐? 통고처벌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뭐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그냥 그런 거 안 하기로 하고 그냥 50만 원 딱 내고 마는 거지. 이걸 그냥 통고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통고처분 되게 중요한데, 통고처분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는 행정형벌의 예외적 과벌 절차예요. 그래서 행정형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과태료 같은 이런 질서를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과벌자입니다. 또는 일반적인 과벌자입니다. 일반적이다 이런 말 나올 때가 있거든요. 틀리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통고 처분에 대해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먼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법적 근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통고 처분이라는 행위가 적용되는 범위와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인데 통고 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 일반법이 있느냐? 일반법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한 번도 일반법이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 뭐냐면은 모든 행정작용에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또는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법인데, 그러면 개별법이 있느냐, 개별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특정한 분야에서만 적용됩니다. 한 분야는 아니고요. 이러한 특정한 행정의 분야에서만 적용되는데 개별법의 종류 4가지를 다 외워야 돼요. 4가지를 글자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외워줘야 됩니다. 응용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냐? 방금처럼 이런 이제 관세법, 수준이니까 예를 들면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나와요. 두 번째, 돈 관련된 조세범죄에 관한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강호동이 같은 경우 이런 사실은 강호동이 탈세했다 이거 나오잖아요. 사실은 조세에 관한 범죄는 참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많고 이러니까 따로 법을 두고 있어요.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 있어요. 주로 돈 때문에 생겼죠. 출입국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런 출입국 관리법이 있어요. 주로 이게 다 공항 지나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도로 교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그 통고 처분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범칙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범칙금이라는 말은 법을 위반해서 내는 돈이라는 의미인데 넓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고 처분에서 많이 쓰이고는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4개 쓸 때 이거는 바로 적용되는 요거는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 통고 처분이라는 이런 행위가 적용되는 범위, 행정의 범위와 관련된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법을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개의 법도 아니고 나오는데 그러면 통고 처분권자로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통고 처분권을 가졌냐 할 때 통고 처분권자 나옵니다. 관세법의 경우는 누가냐면 세관장이겠죠. 물론 지방관세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세무서장 되겠습니다. 출입관리부는요 출입국 관리소장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요 경찰서장입니다. 이렇게도 이제 출제되기도 하죠. 지방경찰청장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통고처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저처서는 이제 더 상세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씩은 좀 달라요. 약간씩은 관세법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출입관리법상의 것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다른 점은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통고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이것도 이제 다 나오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자, 절차 들어가죠. 통고처분 절차는 일단 공항에서 이제 들어오는 손님들 가방을 뒤지는 거죠. 그래서 통고처분 절차 들어갑니다. 절차에서는 처음에 뭐냐, 1번이 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는 곧 이건 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됩니다. 왜냐면은, 범죄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거니까,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다음에 이제 방금 찾아졌어요. 할머니 보고, 그럼 할머니 이거 재판 잡고 형사 재판 받을래요? 아니면은 그냥 돈 내시고 마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돈 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돈 내세요 해가지고, 이때는 돈을 부과합니다. 이걸 보고, 저번에 왜 통고처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통고처분이라고 이름을 받았는데, 통고처분인데,
통고처분이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뭐냐면, 원래는 이 사람이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되는 범죄이긴 했는데, 뭐 중한 범죄는 아닙니다. 중한 범죄는 바로 그냥 실형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바로 그냥 고소해버립니다. 근데 안 하고, 통고처분은 다 하는 건 아니고, 또는 정확하게 벌금입니다. 벌금. 자, 보세요. 벌금하고요. 과료. 재산형입니다. 그래서 벌금과 관련된 정확하게는 벌금과 과료에 상당하는 이런 금전 급부 의무죠. 돈을 내라고 의무를 이렇게 부과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보통은 이게 두 가지로 출제돼요. 뭐냐면 벌금과 과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데서는요 벌금과 과료가 아니다. 왜냐하면 형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형벌 대신에 내는 거지 형벌이 아니다. 그렇게 출제됐는데 말할 때 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달라요. 지가 두리뭉실하게 할 때는 또 두리뭉실하게 따라가 줘야 되고요. 지가 또 까다롭게 할 때는 원래 벌금이나 과료는 형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헌법상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만 부과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민의 재판 청구권 때문에. 그래서 벌금과 과료에 상당한다는 거죠. 벌금과 과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역 같은 거 또는요 이러한 그 징역이나 검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고 또 벌금과 과료인데 다시 말해 이거는 재산형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산형에 관해서 되지 자유형에 관해서는 되지 않는 거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벌금과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과태료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행정형벌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에 상당하는 금액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요. 금전급부금을 부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질을 가만히 보면 금전급부금을 부과한다. 행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금전급부금을 부과하는 행위, 이 행위는 뭐냐? 강학적으로 봤을 때요. 이론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분명히 행정행위에 속합니다. 즉 행정행위 중에서 하명, 금전급부 하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잘 알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 이거 벌금과 과료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했을 때 할머니가 있다가 나 잘못한 거 없다. 나 잘못한 거 없어서 못 내겠다. 이게 불복하잖아요. 불복하면 어떻게 되냐? 행정소송 가는 게 아니고 형사소송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없는 거야. 한 번에 행정쟁소송에 대한 강학상 행정행위인데 강학상 행정이면 당연히 행정쟁소송이 가능해야 되는데 행정쟁소송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특이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첫째로 행정쟁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이 되죠. 이렇게 되죠. 네, 벌금 과료 상한데 자, 이 통고처분인데 잘 알다시피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는요 이런 통고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는요 일정한 범죄 이상은요 바로 있잖아요. 이런 바로 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범죄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악편을 말이죠. 한 배를 막 싣고 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걸 통고처분하진 않아요. 그럼 바로 고발합니다. 즉시 고발합니다. 바로 고발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것도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상당한 금액 부과했는데, 부과가 났을 때, 그 다음 이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부과했을 때 이행이죠. 자, 이러한 이행 또는 납부입니다. 이 돈을 냈단 말이야. 납부하면, 불복하지 않는 거죠. 납부하면 어떻게 되냐. 이행하고 불복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로 끝.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납부를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요. 일사부재리가 발생합니다. 납부하면 더 이상 문제 안 삼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나 그거 못 내겠다 해가지고 불복입니다. 나는 그게 불복하면 불복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면요, 그런 납부를 불이행하면요, 금전급부를 이런 불이행했을 때 될 거냐, 불복했을 때 될 거냐 되게 중요해요. 원래 금전급부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앞에서 배웠어요. 행정상의 강제징수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또 재밌어요. 행정상의 강제징수, 돈을 안 내는데 강제징수 못해요. 왜 못하냐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나 이거 못 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통고처분의 효력이 소멸돼요. 웃기죠? 상대방이 내면은 효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안 내면은 통고처분의 효력이 소멸돼요.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강제징수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안 내는 놈이 장땡이네. 안 내면 뭐 소위 소멸되고 강제수도 못하고? 아니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사람이 내가 못 낸다 이거는요. 나는 정식으로 헌법상 보장된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재판받겠다. 형사소송에 가서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가부를 하는 절차이기도 하지만은 무죄인 사람을 구제해주는 절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형사소송 청구권을 행사한 걸로 보는 거야. 그래? 그러면 안 내드리지. 그럼 우리 소송이 끝났고, 그럼 뭐냐? 이 사람이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할 때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하죠. 원래 고발이란 말은요, 어떤 겁니까?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이 아닌 제3자가 이익을 침해당한 본인이 아니고 제3자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고발이에요. 고소는 자기 이익, 남의 이익은 고발. 여기서 요거든요. 고발인데 원래 고발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3자가 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사의 단세에 속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고발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고발이 뭐냐면 여기서 고발은 검사의 공소 제기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관장 등에 일어나는 고발이죠. 이러한 고발은 검사의 공소 제기의 요건이에요. 공소 제기를 지어서 기소로 갑니다. 기소 요건이다. 근데 원래 검사의 기소가 기소 독점주의, 기소권은 검사가 독점한다 이거잖아요. 기소 독점주의가 있는데 기소 독점주의가 있고 또 하나 기소 편의주의. 범죄에 해당돼도 검사가 봐가지고 기소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재량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예외입니다. 공소 제기 요건인데 공소 제기 요건일 때 원칙적으로 요건에 해당합니다. 원칙 요건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그럼 만약에 판례입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고발 없이 이러한 기소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위법이다 하는 이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의 경우는 공소제기 아까 전에 봤지만 일정한 법이 정한 일정한 형의 이상의 즉 징역 같은 거에 해당될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고발하게 되면 검사가 이제 공소 제기하겠죠. 그럼 이제 공소를 제기합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게 되면은 즉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럼 뭐냐?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형사 소송 절차라고 하는 거죠. 이건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예외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출제가 군데군데 다 나타나요. 그래서 꼭 해당되는 조문도 읽어보시면 되게 좋다.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행정 질서벌의 과벌 절차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질서변의 유죄법 그리고 병가 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